무모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찬사. 무모해서 도전은 아름답고 세상은 바뀐다. 리더는 크기가 아니라 핵이다. 메리츠와제. 세상은 빨리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꾼다. 고객을 위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리더는 엄격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메리츠와제. 더 치밀한, 더 쾌적한, 더 아름다운 그런 창호는 하나뿐이니까 창호는 휴그린으로 할게요.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내가 참을성이 좀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죠. 부족한 건 또 못 참지. 차고 넘치죠. 내가 좀 예민해. 다 맞춰드리죠. 준비 많이 했네. 대한민국 보일러를 바꿀 거니까. 난방에서 온수로 새로운 온수 가전의 시작. 나비엔 콘덴싱 온 AI. 33, 34? 아니 33.5. 섬세한데? 그래야 숙면하니까. 0.5도 초정밀 온수의 시대로. 나비엔 온수 매트. 내가 참을성이 좀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죠. 내가 좀 예민해. 다 맞춰드리죠. 새로운 온수 가전의 시작. 나비엔 콘덴싱 온 AI. 내가 참을성이 좀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죠. 부족한 건 또 못 참지. 차고 넘치죠. 새로운 온수 가전의 시작. 나비엔 콘덴싱 온 AI. 야간 자율학습 시간엔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떠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도마 위에 오르곤 하죠. 음성군의 한 학교에 다니던 A군은 B군이 없는 교실에서 B군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B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흉을 본 겁니다. 그런데 흔하게 친구 사이에 나눴던 이야기가 소송에 이어 법정까지 갔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표창원 씨 오늘 말씀 잘 하시나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표창원 씨도 표창원 씨잖아. 초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은 말씀 좀 잘하실 거니까. 방금 제 이름도 들리고요. 제작진이 뒤에서 한참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러게요. 표창원의 하울링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뒷담화, 언어가 주가 되는 학교폭력 이야기입니다. A 학생이 B군을 놀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에 B군은 없었어요. 그런데 B군이 나중에 친구들한테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 내용도 자기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친구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졌어요, B군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친구들 눈치를 보고요, 반에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도저히 나 학교 잘 못 다니겠어요.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측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났더니 학폭위가 열렸고요. 그러면서 A군에게 그 B군에 대한 서면 사과, 글씨를 써서 사과하라라는 징계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친구 흉을 보는 것도 학교 폭력인가요? 서면 사과가 뭐예요? 반성문? 편지 쓰는 건가요? 이게 서면이란 게 글서, 쓰다라는 그 한자어죠. 그리고 면이란 거는 종이를 말하고요. 그 종이에 글로 쓴 사과, 문을 말하는 거죠. 이걸 친구에게 내가 너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뒷담화를 했으니까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쓰라는 그런 징계 내용인 거죠.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친구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학폭위까지 가서 징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학생도 친구에게 뒷담화 한 적이 있을까요? 네, 제가 2학년 때쯤 방과후 시간에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A 친구가 B 친구가 되게 짜증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A 친구 편에 들어서 B 친구가 짜증난다는 얘기를 같이 해서 근데 B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나빠 보여서 다른 친구들이 자기 사촌동생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직접 가서 사과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과를 잘했네요, 용기 있게. 아저씨도 뒷담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뒷담화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도 4명인데 한 명이 없으면 꼭 그 한 명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든요. 서로가 그걸 잘 알죠. 근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뒷담화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저도 우리 가족이 4명이지만 그중에 한 명만 어디 가면 셋이서 그 한 사람 뒷담화를 하거든요. 그건 또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화장실도 못 가겠어 무서워서. 근데 그건 어떻게 보자면 일반적인 그 사람들 사이의 동질감, 소속감 이걸 강화시키는 요소로 없는 제3의 대상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놀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한 뒷담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누군가의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례처럼 다른 학생 한 명에 대해서 거짓말 혹은 허위 사실 또는 심각한 어떤 모욕감이 들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심리를 넘어서는 범죄 심리적 뒷담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열등감을 자기가 그걸 정면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그걸 채우려 하는 잘못된 그 일탈 심리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징계까지 내려졌으니까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할 텐데요. A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에 나섭니다. 학교를 벗어나서요. 법원으로 갔어요. A군이 자기가 받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 가해자라는 그 딱지, 처분, 이건 옳지 않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는 말 그대로 흉을 조금 본 것뿐이다. 그 친구를 조롱하거나 비하할 뜻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징계를 내린다니요. 이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학교에서 내린 결정인데 법원에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법원에 가면 뭔가 달라지나요? 그럼 여기서 잘못되면 감옥이라도 가는 건가요? 네, 법원이란 말 들으니까 막 무섭고 그런 감옥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형사소송과 달라요. 법원이라든지 소송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자에게 처벌 내리는 건 형사소송이라고 하고요. 행정소송은 행정적인 조치,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든지
또는 이 학교나 또는 관공서라고 들어봤죠? 예, 시, 뭐 군 이런 데서 내린 결정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할 때는 행정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은 만약에 잘못되면 지면 처벌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징계를 내린 학교 결정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것이라서 법원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징계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징계 처분을 취소하세요라고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면 승패가 나뉘잖아요. 그럼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피해 학생에 대해서 어쨌든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부분이라 비학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 내용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학교폭력 예방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지나친 확대 해석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니까 A군이 B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군이 없는 자리에서 그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겠어. 그 B라는 친구한테 그 힘들게 하겠어, 불안감 느끼게 하겠어. 라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친구 흉을 보면 안 되겠어요. 네, 친구 흉 보는 게 법원까지 가는 엄청난 일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야 흉 볼 때는 그냥 재미삼아 할 수도 있고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감, 불안감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친구 흉 보는 거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 입장에서 이 법원의 판결, 그 내용에 있는 특히 심리적, 정신적 피해라는 거,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 이제 학교 폭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잠시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안내를 드릴게요. 네. 학교 폭력이란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아마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요 부분이 뒷담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이건 학교 폭력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렇군요. 뒷담화 또한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질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서로 과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폭력 전담 기구는 뭐 중재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교 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잘못이냐.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분쟁 조정을 시도하고요. 그런데 이 분쟁 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학폭위까지 가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있고 참 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해자, 피해자에게 사실 어린 친구들인데 못할 짓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접수되었다라고 해서 모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자체 해결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나 또는 2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을 경우,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경우,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자체 해결도 가능합니다. 네. 혹시 나윤 학생은 이 학폭위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폭이 일어났을 때 자체 해결이 불가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학폭위가 친구들 간의 뒷담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상황처럼 학폭위에 가도 아무도 못 들을 게 혼자 하면 결국 묻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폭위까지 결국 간다는 의미는 피해자 쪽이든 가해자 쪽이든 혹은 양측 모두 감정이 상당히 격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요. 이제 서로 감정도 격해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둘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인 경우는 예전에 피해 학생이었던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도 불안과 위축된 심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일을 다시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힘든 상황을 떠올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 부분도 힘들고 또 이제 피해 과정이나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그 절차 또한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둘 다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성인들의 그런 범죄와 달리 이 학교폭력이란 것이 가해 학생도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그런데 이 학폭위까지 가는 과정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이후도 사실 참 많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습니까? 학폭위 이후에 이 학생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크게 이 사안이 학교폭력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학생이 가해 학생인지 그리고 어느 학생이 피해 학생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법률을 안내드리면 피해 학생은 학폭법 16조 1항에 의거해서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그리고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이 결정이 되고요. 가해 학생은 학폭법 17조 1항에 의거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라든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에서의 봉사 또는 출석 정지 등 이런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폭력 조정 화해 중재 기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새로운 접근이던데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저희가 학폭법 하면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적인 응보적인 차원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조정화해 중재기구는 말 그대로 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적인 생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 친구 뒷담화가 법원까지 가게 된 이야기, 학폭위도 열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윤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고 무엇을 배운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소송, 학폭위까지 큰 상황이 벌어져서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겠다 깨닫고 앞으로 친구 흉을 더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깍두기란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아, 지금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지금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축구를 잘 못하면 너 못하니까 빠져 이게 아니고
너는 깍두기야. 우리가 계속해.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함께 팀을 이루고 깍두기니까 못해도 괜찮아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따돌림이라든지 잘하고 뭐 힘세고 이런 친구만 뭐 대우받고 이런 것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우리가 접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사이에 뭐 조금 부족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예 이렇게 따돌리고 막 배제시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심각한지 그걸 좀 묻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가끔 가다 보면 몇몇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들은 안 말리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그런 걸 우리가 방관자라고 하죠.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네. 다른 친구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친구가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만약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기로 127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해요. 잘 알고 있네요. 피해자에게는 엄청나게 오래가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반면에 가해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해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게 또 뒷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서 뭔가 절차로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내가 뒷담화를 했을 그 가해 학생이 이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니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걸 잘 인식하게 하고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갈등과 이런 걸 조절해 나가는 능력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서로 조절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화해 중재 조정기구일 텐데 현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접근이 그런 뒷담화 같은 조금은 격려할 수 있고 교육적 차원으로 해소해서 개선할 수 해야 할 이런 문제에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우선은 각자 이제 그 뒷담화를 한 학생과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 학생 서로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면 서로 오해의 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법률적이나 학폭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오해가 있을 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 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혹시 평소에 뭐 학교 폭력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었어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큰 처분을 받게 되면 초등학생도 소년원 같은 데 가게 되나요? 소년원 갈 수 있죠.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촉법 소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서 지금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아요. 교도소는 안 간다는 거죠. 하지만 10살 이상이면 촉법 소년이라 그래서 보호 처분을 받아요. 그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처분인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소년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3학년 정도부터는 만 10살 이상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학교 폭력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학교의 어떤 내부 교육적인 처분의 범위를 넘어선다.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한다면 소년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학교 폭력에 대해 봤을 때 가장 큰 상황이 궁금한데. 학교 폭력 중에 가장 큰 상황 아무래도 친구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죠.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낸다고 부모님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친구들이
집에도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줘서 고마워라고 부모님이 밥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간식도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아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폭력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였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부모님을 속여서 돈을 가져와라. 집에 있는 돈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너희 집에 초대해라, 불러라. 그러면 가서 부모님은 전혀 그렇게 나쁜 친구들 괴롭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서 와 환영하고 집에 오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부모님 나가신 다음에 집안에 있는 것도 훔쳐가기도 하고 결국은 이 아들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피해 입으시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피해 학생에게 혹시라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부모님 우리가 해칠 거야. 집에 불도 지를 거야. 이렇게 협박도 한 거죠. 결국은 견디지 못한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유서를 쓰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부모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모님께는 더 부담이고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아주 정말 처참하고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막아줬을 텐데 몰랐으니까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막 그 밥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잘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너무 가슴에 많이 아프게 남아 계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지금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과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나연 학생 입장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좀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친구들이 방관하지 않고 어른들이 선생님께 도움을 알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뒷담화라는 게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규정될 만큼 이렇게 아이들하고 생활하시면서 그런 실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또는 이제 위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교우 관계예요. 근데 그 교우 관계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뒷담화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친구가 나 없는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해지고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위축도 되고 기존 학교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하던 학교 생활대로 못하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수도 줄어들고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뒷담화라는 것 자체가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한 학생의 생활을 평범하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 폭력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되는지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제 누군가도 아까 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내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결국 남한테 잘 해주는 게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 예사로운 말 같지만 속에 단단한 속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학교폭력에서의 말은 뼈를 때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언어폭력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학교 후에도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내 손 안의 작은 세상, 이 너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답을 건네는 표창원의 하울링. 다음 시간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